안녕하세요. 저 CDCS 원서 강의를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할 함현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강의는요, 이 과정은 여기 보이시는 이 책, 그러니까 가이드 투 도큐멘터리 크레딧 요 원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요 원서의 특징은 일단 여러분들이 따로이 공부하셨던 UCP나 ISBP 이런 교재들과는 달리 약간 그러니까 실무 과정 위주의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개설 단계부터 사전 검토 사항, 그리고 개설 조건 변경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서류 심사, 그리고 그 불일치를 다루는 방식, 이렇게 쭉 실제 신용장 업무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룰북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ISBP와 UCP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ISBP와 UCP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교재의 특징은 아무래도 수험서이다 보니까 후반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교재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신용장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 URR, 그리고 EUCP, 그 다음에 ISP 이런 관련 규정들을 약 100페이지에 거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어차피 수험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공부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 책에서 이 책 후반부에 언급된 부분 약 한 400페이지 그 정도 이후로 약 10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은 후반 100페이지 부분에서 뭐 한 10에서 15문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ISP, 즉 스탠바이 LC의 어플리케이션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읽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은 이 교재에 충실해서 강독 위주로 나갈 거고요. 초반에는 이제 UCP와 ISBP 그런 부분이 이제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복습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너무 장황하기보다는 요점만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00페이지 위에 이런 일반 교재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첫째 신용장 챕터가 이제 26개인가 정도가 있는데요. 초반부 챕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부터 이제 살펴보자면은 The History and Use of Documentary Credit. 그러니까 신용장의 도입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신용장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다면, 아주 이 신용장은 전통적 담론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간의 전통적 담론, 즉 돈을 다오 물건 줄게, 혹은 물건 다오 돈을 줄게, 이걸로 대표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 위험, 즉 난 딜리버리, 즉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납품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저급의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납품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페이먼트, 즉 상대방의 신용 위험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위험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들이 항상 상충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두 가지 그 어떤 리스크의 상충을 완화시키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게 신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양쪽의 걱정들을, 그러니까 이 위험들로 인한 걱정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을 담보하고 판매자에게는 지급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구매자한테는 이 정확한 물품의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 그런 서류들을 보기 전에는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이해를 이렇게 이제 조정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공신력 있는 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옥션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 원래 이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인터넷과 이런 게 발달을 했다면 어쩌면 다른 양상으로 또 발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이제 캐시플로우인데요. 혹은 워킹 캐피탈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걱정이 있겠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그 돈을 받기 전까지 내가 이 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받아서 자신의 캐시플로우를 튼튼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지급 시기를 늦춰서, 자기의 그 어떤 현금 흐름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신용장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그 어떤,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지급 혹은 뭐 일람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하고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그것을 상충시키는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발달된 게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챕터는 그러면은 ICC하고 UCP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ICC는 국제상공회의소죠. ICC의 역할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 세팅, 즉 그러니까 뭐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디스퓨트 레졸루션, 분쟁의 해결, 그다음에 이제 폴리시 애드보커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의 옹호 내지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ICC의 역할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이 요구하는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무역을 어떻게 진행시킬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ICC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결국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UCP를 만들게 되는데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거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Global Understanding and Common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공통된 이해와 해석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의 많은 작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각 당사자들한테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통된 해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셋업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1933년에 최초 그 UCP가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개정을 거쳐서 UCP 600, 2007년에 UCP 600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UCP가 아시다시피 이제 ICC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ISBP, 즉 국제 표준은행 관행, 그러니까 국제 표준적으로 은행들이 하는 상관행을 이루는 거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낸 게 이제 ISBP 74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BP는 아시다시피
ISBP 745뿐만 아니라 그 외에 포함되는 뭐 이런 오피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UCP라는 큰 틀 하에서 그 미처 터치하지 못한 그런 자세한 부분들 혹은 보다 세밀한 부분들을 ISBP에서 이제 보완 이렇게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로 한번,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교재에 있는 문제로 한번 이해를 돕자면은 이렇습니다. Uniform Rules to Gover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were introduced for all of the following reasons except two. 그러니까 유니폼 룰즈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요거를 묻고 있는데요. Avoid dispute and misunderstanding. A.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룰은 이거는 유니폼 룰즈는 규칙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규칙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법률에 앞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터내셔널 로에 준수하기 위해서 요거는 옳지 않은 견해고요. 옳지 않은 답이고요. 그다음에 A, C, D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신용장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텐데요. Documentary Credits and Other Methods of Settlement. 요거는 이제 그 신용장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아티클 2, UCP 아티클 2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신용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워딩이 irrevocable하고 취소불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efinite undertaking, 절대적인 확약. 뭐에 대한 확약이냐?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되는 제시에 대한 절대적인 확약. 어디에 의해서 발행되냐? 이슈잉 뱅크. 그러니까 개설은행이 발행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이 안어,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약을 가진 any agreement입니다. 어떤 형태의 뭐라고 이름을 지었던 어떤 형태의 약정이다. 어떤 형태의 약정, 즉 그 약정이 취소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확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불능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definite undertaking, 그리고 다음에 complying presentation,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revocable이라는 말은, 취소 불능이라는 말은 일단 개설을 하면 개설은행의 의무나 어떤 obligation 이런 것들은 거래 당사자, 즉 개설은행 수익자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definite undertaking이라는 것은 부연드리자면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신용장의 독립성, 그러니까 즉 언더라인 컨트랙이나 이런 거래 관계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독립적인 언더테이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에서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장에서 언급한 조건 플러스 UCP 플러스 ISBP에 일치하는 그런 조건들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안어, 즉 결제를 하겠다는 절대적인 확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신용장 거래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흐름도를 이제 뭐 전부 옮기기가 어려워서 한번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일단 서로 세일즈 컨트랙을 맺겠죠.
그런 계약을 맺으면 수입업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게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발행은행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개설 의뢰를 하겠죠. 그럼 발행은행은 그거를 심사하고 여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발행된 신용장이 어디로 가느냐?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출업자는 그에 따라서 물건을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서류를 해서 즉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을 매입은행 혹은 뭐 이게 지정은행이라 해도 좋고요. 이런 은행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입은행은 먼저 심사를 하고 그게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돈을 먼저 지급하든지 혹은 안 하든지 이거를 이제 개설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개설은행으로 보내게 되면은 개설은행에서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제를 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서류를 인도를 하겠죠. 선적 서류를 인도를 하면 수입대금을 결제를 하고 그게 다시 이제 매입은행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은행이 있죠. 이제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파티인데요. 이 상환은행은 뭐 많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흐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상환은행은 이제 그 발행은행의 예를 들어서 결제 편의 혹은 자기네들의 그 외화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직접 서류를 받고 돈을 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제3의 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매입은행이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보내지만 대금의 청구는 상환은행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등장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게 뭐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용장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보기 힘든 LC 방식인데 우리나라랑 일본 쪽에서는 많이 보여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도큐멘터리 크레딧이 하나의 지급 수단이죠. 메소드 오브 세틀먼트겠죠. 그러니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결제 수단인데 그러면 신용장을 제외한 것들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게 이제 사전 송금 방식, 즉 어드밴스 페이먼트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자가 먼저 사전에 돈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수출자가 선적을 하는 굉장히 그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결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터리 크레딧, 도큐멘터리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도큐멘터리 콜렉션. 우리가 이제 뭐 추심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도큐멘터리 콜렉션은 똑같은데 이제 페이어블 오너 사이트 베이시스고 하나는 페이어블 오너 유산스 베이시스입니다. 즉 하나는 일람불 지급이고 하나는 연지급 방식의 지급입니다. 그 도큐멘터리 콜렉션은 아까 거기에서 그 흐름도에서 나온 것처럼 수출자가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레미팅 뱅크라고 하는 방식이 레미팅 뱅크라고 하는데요. 레미팅 뱅크 여기를 통해서 서류를 수입자의 지정은행이라기보다는 거래은행이겠죠. 그런 데로 보내는 방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콜렉팅 뱅크가 되겠습니다. 콜렉팅 뱅크가 레미팅 뱅크를 통해서 서류를 콜렉팅 뱅크로 보내면 수입자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 이게 내가 요구한 서류와 뭐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서류 수입 결제와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게 이제 사이트 베이시스 일람불로. 그러니까 즉 예전에 우리가 DP라고 많이 했었죠. 도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인가요? 그러니까 지급
지급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수를 하는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DP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큐멘터리 컬렉션, 오너, 사이트 베이시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산스 베이시스. 요거는 서류가 레미팅 뱅크를 통해서 콜렉팅 뱅크로 오면 수입자는 그 서류를 심사하고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서류와 일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인수라는 행동을 합니다. 인수. 그러니까 즉 내가 이거를 나의 그 대금 지급 의무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발 채무 같은 데서 확정 채무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인수를 한다는 사실은 내가 이 채무를 내가 인지했다. 그리고 인정하겠다. 그런 뜻의 행위니까 인수를 하고 뭐 정해진 계약 기간 뭐 30일이면 30일, 60일 후에 결제하는 그런 만기일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큐멘터리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용장에서 그 특징으로 아까 언급드린 definite undertaking, irrevocable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즉 그 콜렉팅 뱅크하고 레미팅 뱅크 이 사이에는 서류 핸들링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어떤 독립적인 그 언더테이킹도 없는 거죠. 즉 대금 지급의 확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DA라고 많이 했었죠. Document Against Acceptance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어카운트. 요게 이제 가장 요즘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데요.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이게 뭐 두 당사자 간의 가버닝 파워라든지 바게닝 파워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수입 신용장을 대체하는 어떤 조류로서 지금 자리를 잡은 방식인데요. 이거는 사후 송금 방식, 즉 물건을 선적하고 나면 정해진 기간 후에 수입자가 송금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해 보면은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요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수출자고요. 수출자고 요게 수입자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아까 그 전통적인 그 이해상충 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수출자가 가지는 건 뭐죠? 크레딧 리스크. 수입자가 돈을 안 줄 거에 대한 리스크고 수입자는 뭡니까? 난 딜리버리, 퍼포먼스 리스크였죠. 물건을 안 실을 거와 같은 그런 위험. 이런 위험에서 이렇게 보면 수출자한테 가장 유리하고 수입자한테 가장 유리한 극단이 되겠습니다. 오픈 어카운트하고 사전 송금 방식, 어드밴스 페이먼트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신용장은 여기 어디쯤 들어갈까요? 아마 신용장을 넣는다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냐면 요거 두 개는 도큐멘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지급 확약이 없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수입자한테 유리한 구조인 거죠. 이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적 서류를 뭐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급 확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용장, 상업 신용장, 코머셜 도큐멘터리 크레딧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 지급 확약이 추가되는 거니까요. 개설은행에 훨씬 더 수출자를 보호하고 수출자의 리스크를 강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신용장을 집어넣는다면 요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유리한 것은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사전 송금 방식,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오픈 어카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픈 어카운트를 그러면 왜 쓰느냐, 왜 많이 쓰게 됐느냐. 이 책에 보시면은 23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ng established trading relationship.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를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인 거죠. 그 경우에는 수출자가 굳이 제3의 어떤 그 신용장이라는 도구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오랜 거래 기간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주는 장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어카운트 베이시스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뭐냐면은 simple to administ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리의 용이성.
즉 신용장은 우리가 보고 그 서류를 맞춰서 발행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자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운영상의 그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심플한 거죠. 물건 싣고 30일 있다 돈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은행을 거치지도 않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심플 투 어드미니스터. 관리의 용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 수수료가 여기선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송금 수수료 정도 발생을 하겠죠. 신용장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텀 차지라고 하는 보증료. 이걸 받고 각종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신용장이 지금 갈수록 이제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고비용 거래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그 장치가 없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내 그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런 좀 불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뱅크 개런티라든지 스탠바이 LC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업신용장하고는 다르게 지급 보증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이행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확약을 하는 게 개런티나 스탠바이 LC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청구 서류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상대방이 이행을 위반했다. 그러니 청구한다 하는 경우에 그냥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만 불씩 계속 수입하는 업체가 있다면 1년에 12번의 신용장을 열어야 되겠죠. 10만 불짜리 12번을 열어야 되면 총 금액은 100만 불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탠바이 LC 10만 불짜리를 만기 1년짜리로 해서 만약에 뭐 제공을 한다면 언제든 그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신용장의 보증 신용장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퀘스천 하나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만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큐멘터리 콜렉션일 때 어떤 이유로 바이어는 그 최소한의 위험만을 지게 되는 것일까? 어떤 점으로 해서 그걸 보면은 이미 이제 답을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답의 내용은 그것이죠. 아까 콜렉팅 뱅크하고 레미팅 뱅크를 얘기했습니다. 서류를 보내는 은행이 레미팅 뱅크, 그 다음에 서류를 받는 은행이 콜렉팅 뱅크. 물론 이 사이에는 아무런 그 어떤 지급 보증이나 지급의 확약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죠. 단지 핸들링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콜렉팅 뱅크, 즉 서류를 받는 은행의 카운터에서 이 수입자가 서류를 다 체크하고 검사한 다음에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분명히 그 신용장, 그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감된 수준의 위험을 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입자의 위험은 퍼포먼스 리스크인데 이 서류를 보고 저 사람이 선적을 제대로 했고 제대로 된 물건을 실었는지 물론 이제 문면상의 입증일 뿐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C번은 이 레미팅 뱅크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콜렉팅 뱅크는 서류를 받는 은행, 레미팅 뱅크는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서 서류를 보내는 은행.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른 세틀먼트의 종류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그렇게 이제 세분을 하자면 신용장에도 여러 종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계속 언급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